안녕하세요. 탄소 중립으로 하는 최단 거리를 전략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전기적 지구 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효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현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왜 이 채널을 만들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이름에 그 의미가 참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녹색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 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제안하는 전략연구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 방향과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행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연구해서 제안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관은 정부나 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비영리 싱크탱크라서 저희가 순수하게 지구의 관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 채널 이름인 정기적 지구 시점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전지적, 독자 시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전지적 지구 시점이 아니라 전기적 지구 시점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바로 전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화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들 있죠. 석유라든가 석탄 등 그와 같은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송 부분에서는 내연기관차 대신에 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전기차는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건물에서도 전기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히트펌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건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자 분야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따가 또 길게 말씀을 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름이 굉장히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개인 텀블러를 쓴다든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든지 재활용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 부분을 좀 설득시키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풍력발전 레고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 앞에는 또 전기차 그리고 또 조그만 집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각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수송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전기차 피규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발전과 같은 그러한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석유를 소비한다면 그와 같은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친환경적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전기차를 꼭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를 선택하라 라고 호소드리기보다는 전기차가 왜 좋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전기차를 꼭 구매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전기차가 좋으니까 좀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집 피규어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건물 부분의 전기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스보일러 같은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히트펌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좀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인 것 같아서 오늘 히트펌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송 부분 전기화, 또 전기차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는 우선 효율에서부터 차이가 엄청 난데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 70에서 80% 정도를 연 손실로 다 버리게 돼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80에서 90% 정도를 전부 다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언뜻 잡아봐도 3배 이상 효율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달린다면 연료가 더 적게 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전력도 화석연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력 생산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효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효율 차이에서 오는 그 효과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효율 차이 말고도 전체 생애 주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해서부터 폐기할 때까지 전체 생애 주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IEA 연구를 봤었는데 그 지금 판매되는 그 중형차 기준으로 이렇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던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km를 간다라고 했을 때 대략 뭐 200g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고 볼 수 있다면 전기차는 그거보다 거의 절반도 안 되는 80에서 90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결국에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것보다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내연기관차가 점점 나이가 들고 노후화될수록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내가 만약에 전기차를 타고 있다면 현재보다 미래에 갈수록 점점 더 환경에 더 친화적이 되는 거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전기차 지금 구매하러 가실 것 같은데요.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변했고요. 저도 다니다 보면 파란 변호판을 단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느리지만 어떤 트랙은 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건물, 집이죠. 그래서 이제는 건물 부분이 어떻게 전기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임현주 연구원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뭐 그렇게 배출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이 건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주택에서의 난방 그리고 뭐 온수 사용 이런 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주택에는 거의 가스보일러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막 보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왜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광고에서도 콘덴싱 보일러를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보일러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콘덴싱 보일러가 아무리 효율이 좋다고 한들 연료를 연소를 해가지고 이게 난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그 과정에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 보일러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이런 신규 가스 보일러 설치를 금지하는 법까지 좀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아예 냉난방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퇴출하자라는 계획까지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가스 보일러라는 게 친환경산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가스 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등유라든가 LPG, 뭐 석탄같이 그러한 그 난방 연료를 다 포함하면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러한 그 화석연료 보일러들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그 전기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전기 히트펌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아서 좀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에어컨, 우리가 좀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에어컨도 실제로 히트펌프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생각해보면 실내에 있는 열을 밖으로 이제 빼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히트펌프는 그 과정을 반대로 뒤집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실외에 꺼내 쓸 수 있는 열이 과연 있을까? 네, 그 부분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땅속이나 뭐 물속, 그리고 공기 중에도 열 에너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트펌프는 주변에 있던 열 에너지를 작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써서 그거를 퍼올려서 실내로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료를 연소해서 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열을 이제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효율이 뭐 100%를 넘어서서 막 300, 400%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기 1로 열 1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열 3, 4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효율이 좋은 기계인데, 그러니까 이 가스 보일러를 쓰는 것보다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효율이 좋은 히트펌프에 친환경으로 발전하는 태양광까지 같이 설치를 한다면 얼마나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전력 믹스 중에 한 10% 정도가 재생에너지로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남이나 막 제주도 같이 태양광 풍력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히트펌프를 쓴다고 하면은 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전력으로 히트펌프를 가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히트펌프는 이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부터 아니면은 태양광 발전이 있는 주택부터 설치를 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전력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히트펌프로 사용하는 그 난방 에너지 자체가 또 탈탄소화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그쪽에 이제 히트펌프가 굉장히 많이 설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유럽, 그리고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곳에서 히트펌프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방수의 한 10% 정도가 히트펌프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또 그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늘리겠다라는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히트펌프가 조금 더 설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선 외관으로 볼 때에도 번호판부터가 다르고, 그리고 직접 운전을 해보면은 우선 전기차는 소음이 하나도 나지 않고요. 근데 히트펌프는 기존의 가스보일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임명권님께서는 그 히트펌프가 설치된 집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히트펌프가 설치된 주택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뭐 난방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보일러실에 이제 기기들이 들어가 있고 밖에는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이런 구조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이제 건물 수송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와 전기가 만나게 되면 시너지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기는 특징이 생산되는 즉시 소비돼야 됩니다. 그게 전기의 큰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섹터 커플링을 우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용어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 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또는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섹터 커플링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송 부분에서 섹터 커플링 이용하는 가장 주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Vehicle to Grid라는 게 있습니다. V2G 기술이라는 건데요. 낮에는 보통 이러한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발전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싼 전력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밤에는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싸게 충전한 전력을 내가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이 전력을 좀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와 같은 기술이 우리나라에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부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지금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들을 적용을 충분히 한다면 재생에너지 변동성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동수단이었다면 이것은 바퀴 달린 에너지 저장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에너지 저장 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투자 수익 같은 걸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차를 구매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 문영건님께서 이제
차를 이용한 전기차를 이용한 섹터 커플링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건물에서는 어떻게 섹터 커플링이 되느냐 하면은 이 전기를 열로 바꿔서 저장을 해놓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이 히트펌프를 낮에 가동을 시켜서 뜨거운 물을 미리 만들어둬서 좀 데워뒀다가 요거를 축열조에 이제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열조에 있던 물을 밤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물로 온수로 샤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 커플링이 가능한데요. 영국에서는 섹터 커플링이 히트펌프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간대별로 전력 요금을 좀 다르게 매겨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을 때 히트펌프를 가동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은 뭐 난방비를 좀 절약할 수 있고 전력망 차원에서도 유연성이나 안정성이 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 커플링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 전력망과 잘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그 전기차, 히트펌프 이래서 전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각자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사실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아는 걸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탄소 중립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기차와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향후 직접적으로 선택이 되어서 이러한 탄소 중립의 어떤 밑거름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을 때 비로소 기업들이 그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제품을 만들잖아요. 또 그와 같은 제품을 또 만든다고 기업들이 얘기할 때 정부가 그거에 맞춰서 제도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전기화는 기술의 변화이뿐만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선택이 모여져서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기화가 또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큰 계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전기화에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전기적 지구 시점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각자의 탄소 중립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